작년에는 저 혼자 일했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한 80명의 에이전트와 같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일단 이 팀장, 오케스트레이터에게 업무를 주면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제가 미리 잡아놓은 50명의 팀원들을 잘 선별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업무를 쭉 수행하면 이제 리뷰를 할 거잖아요. 리뷰를 전담하는 5명의 또 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판단인데요. 25명의 저 나름의 어드바이저 그룹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쭉 하다 보니까 한 35개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리서치 자료조사부터 산업시장 분석을 할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에이전트 구조를 짜서 거기에 이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돌아가고요. 안녕하세요. 사랑과 기술 진행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AI랑 함께 일한다라는 얘기해 주실 귀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현재 라이너의 AI 전략 총괄을 맡고 계신 강정구님 모셨습니다. 정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총괄님께서도 베이스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 전략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시겠지만 굉장히 AI를 또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무자분들보다 비즈니스 리더가 먼저 AI를 좀 써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강조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AI를 뭐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가져야 된다. AI를 예를 들면 뭐 계산기나 컴퓨터의 하나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게 도구인데, AI는 그 도구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식의 협업의 파트너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파트너라고 하는 순간 사실 이제 의사결정자의 가정 옆자리에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특히 현업에서 쓰신다 또는 실무에서 쓰신다 이 말에 최고 경영진의 어떻게 보면 푸시도 있어야 되고 또 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최고 경영진께서 제일 먼저 쓰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설득력 있으신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의 DBS 뱅크 케이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DBS 케이스를 보면 여러 흥미로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케이스 요인들이 나오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AI는 리더가 승인하는 게 아니라 주도하고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있더라고요. 체감하시겠지만 기업마다 차이가 사실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격차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아직은 초창기 수준에선 어떻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팁과 방법이나 혹은 고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의 첫 번째 주장은, 특히나 리더분들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이 AI 서비스를 반드시 써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잘 쓰기 시작하시면 이제 어떤 고민에 봉착하게 되냐면, 일단 뭐 용어들의 함정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뭐고, 스킬은 뭐고, MCP는 또 뭐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유행하는 하네스 루프는 또 뭐고, 최근에 또 그래프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에서 정의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조직 안에서 이미 쓰고 있던 단어들과 체계와 어떻게 융합시키지라는 두 번째 고민을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또 마무리되면 이제 세 번째,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내 에이전트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게 만들지? 근데 세 번째까지 가시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돼야 이제 진짜로 마지막에 AX라고 흔히 부르는 AI 트랜스포메이션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4개 중에 첫 번째 단계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 업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너가 도와주시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게 또 있나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AX 관점에서도 좀 도와주시는 게 있나요? 정확히 그 고민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AI 업계에 발을 내딛었고, 일단 비즈니스 리더분들이 AI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체험을 시켜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조직 변화 관리 관점에서 팀이 일을 하려면 결국 또 팀장이 AI를 쓰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또 조직 내에서 임원을 비롯한 이 팀에 대한 AI 강의,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씩 에이전트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괄님 혹시나 활용하시는 거나 아니면 프레임 같은 거나 좀 설명을 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고객사분들을 많이 만나 뵙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1번하고 5번에 천착을 한다고 할까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AI로 어떻게 전환하지? 라는 1번과 5번을 물어보시고, 그러면 5번으로 가면 1번이 조금 더 편해지니까 비용이 주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브 코딩 레벨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바이브 코딩과 AX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과 5번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1번의 왼쪽에 있는 다양한 업무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것, 그 밑에 있는 어떤 AI 기술을 쓸 거냐,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AI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드레일이 뭐고, 10번에
적어져 있는 것처럼 담당자분들이 또는 실무분들이 AI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떠한 뭐 성장 경로라고 할까요? 그걸 가져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큰 틀에서 세 개를 나눠보면 프론티어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는 프론티어 모델을 못 쓴다고 하면 프론티어 모델의 성능을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LLM을 우리 내부에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게 이제 1번에 대한 고민이고요. 2번은 요즘 뭐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컴퍼니 브레인이라는 단어를 저는 좀 차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 AI로 가기 위한 컴퍼니 브레인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 스킬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뭐 스킬이 요즘 에이전트라는 단어로 이제 같이 쓰이고 있으니까 각각이 쓰는 이 스킬들의 조합, 라이브러리,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있는 시스템과의 연결, MCP라고 저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MCP 커넥션 리스트, 더 나아가서는 암묵지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AI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 놓는 날리지 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컴퍼니 브레인의 축일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휴먼 에이전트 팀은 저는 이거를 그냥 모자, HAT 모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자를 써야 된다. 특히 AI 시대가 될수록 모자를 잘 쓰셔야 된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 휴먼 하네스고요. AI의 가드레일 또는 AI가 돌아가는 환경들 AI 하네스라고 부르는데, 하네스와 하네스가 만나면 결국 메타 하네스가 되잖아요. 일종의 복잡계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결국은 HR 이슈이자 조직 관리, 인사 이슈로 가게 될 거고요. 아직 많은 조직이 3번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을 고민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이 AI가 결국은 HR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은 프론티어 모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기술의 영역일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좋은 AI 모델 혹은 보안상의 AI 모델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 맥락과 소위 말하는 재무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모델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번은 컴퍼니 브레인 혹은 뭐 쉐어드 메모리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이제 컴퍼니 브레인 같은 경우는 개인 차원에서는 뭐 LLM 위키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구축도 하고 있는데, 조직 차원에서 끌어올려야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컴퍼니 브레인도 논의를 하지만 제 영역은 3번이거든요. 휴먼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에이전트들이 일하는 부분들의 이제 환경, 하네스라는 것들을 잘 구조화해서 티밍하느냐, 논의들을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저거는 독자분들이 저판으로 생각하면 딱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표인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조직에서 어떻게 좀 실행해야 되고 도입할지에 대한 방법론이나 그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1번은 어떤 모델을 도입할 거냐는 사실 좀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경영진 분들이 저 1번을 가지고 내 업무에서 2번까지 가기 전에 내 업무에서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을 거냐가 먼저 고민돼야 된다. 그게 이제 1번에 대한 얘기고요. 2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법론은 많이 정해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그 레거시 프로세스와 어떻게 융합시킬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2번을 하실 수 있는 뭐 컨설팅 펌도 되게 많으시고, 또 내부에서 DX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2번은 저는 의사결정 영역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CEO께서 또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저 2번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를 산출물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또 의외로 빠르게 의사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어로만 얘기하다 보면 다 모르는 단어들의 조합이거든요. 스킬, MCP, 뭐 날리지 베이스, 아까 LLM 위키 또는 뭐 컴퍼니 브레인도 다 신조어고요. 그래서 저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회사는 저게 뭘까를 한번 고민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2번을 하고 있고요. 컴퍼니 브레인이 누적되고 업데이트 되려면 소통하고 보고하는 체계도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 2번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갈아 넣으면 될 만한 주제들이 있는데, 온고잉에서 누적되려면 우리가 소통하고 보고하는 체계도 좀 바뀌지 않아야 될까 싶어요. 라이너를 예를 들면 소통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컴퍼니 브레인의 업데이트 관점에서 최적화가 돼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헤르메스라는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한 명이 또 하나의 에이전트를 갖게 되고, 그 에이전트들이 슬랙에 상주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하는 구조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한 분께서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수많은 논의들을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 뉴스레터를 읽어보면 지난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의 아주 작은 사례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또 되게 의미 있는 저는 컴퍼니 브레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좀 왔는데요. 의사결정의 소통 과정이 확실히 빨라졌고요. 보고서가 그냥 노션에 있는 한 줄, 또는 그냥 제가 CEO 에이전트와 대화를 미리 시켜놓고 정리해서 그냥 뭐 30분 정도만 퀵하게 캐치업하는 정도? 예, 이런 관점으로 좀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대기업 리더분들은 저한테 자랑스럽게 제일 먼저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고서에 파워포인트를 없앴다. HTML 슬라이드,
형태로 보고를 하게 된다. 네. 근데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사례가 꽤 많아서 저는 그거 자체가 이미 변하고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님 말씀해 주셨던 저 왼쪽에 있는 이제 컴퍼니 브레인이라는 관점을 온고잉 하기 위해서 소통과 보고 체계 분명히 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잠시 멈추고 여쭤봤고요. 3번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내린 정의는 3번은 AI의 영역이 아니라 인사, 조직, 문화의 영역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AX라는 거를 큰 틀로 들이대 보면 사실 3번에서 많이 좌절이 되거나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1번, 2번, 3번을 그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3번은 엄밀히 얘기하면 AX의 하나의 부품이긴 하지만 AX의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다라는 좀 과장된 표현으로 쓰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최고 경영님께 말씀드린 거는 1번, 2번은 왓에 좀 가까워요. 무엇을 할 건지만 정확히 정의되면 타임라인과 어떻게 보면 계획에 따라서 쭉 갈 수 있는데요. 3번은 왓이라기보다는 약간 철학, 그러니까 Y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히스토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 1번의 프론티어 모델들을 맛보고 경험할 때 아마 3번하고 연계한다라고 하면 결국 또 하네스랑 루프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리더분들 관점에선 1번에서 프론티어 모델들의 에이전트를 만들어보고 지속 가능하게 조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3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총괄님이 말씀하셨던 AI 에이전트 고용하는 거, 그래서 피플 리더십을 넘어서 에이전트 리더십 표현을 주셨는데 사례가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주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의 어떻게 보면 6단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를 좀 차용해서 가져온 거고요. 자율주행으로 보면 레벨 5가 완전 자율주행이고요. 자율주행의 레벨 0 또는 레벨 1은 완전 수동 운전 또는 일부 운전자 보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 이제 AI로 똑같이 적용해보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AI를 쓰고 있습니다. AI를 안 쓰고 계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AI를 잘 쓰세요라고 물어보면 난 심지어 AI 챗GPT도 쓰고 제미나이 쓰고 예를 들면 클로드 쓰고 뭐 심지어 라이노도 쓰고 하니까 난 너무 잘 쓰고 있어. 그래서 제가 먼저 고민했던 거는 AI를 잘 쓴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좀 레벨을 구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6단계를 만들었고요. 누구나 레벨 제로 AI를 쓰고 계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레벨 3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브 코딩을 해서 조건부 자동화를 하는 거고요. 레벨 4로 가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따지면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고 레벨 5는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개발 영역에서는 뭐 레벨 5까지 가시는 분들 계신데 비즈니스 리더 관점에서 결국 레벨 4나 레벨 5로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정의를 풀어보면 최근에 이제 나오는 단어들은 멀티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또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저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저 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를 두고 그 에이전트가 일을 잘한다는 평가 기준을 두고 그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컨텍스트, 도구, 일하는 순서, 그리고 가드레일 이렇게를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은 이거를 한 바퀴 돌려서 어떤 기준으로 시작하고 언제 멈출 거냐가 큰 틀의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점에서는 이 가드레일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LLM을 뭘 쓸 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드레일 정말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어디서 개입할 거냐, 그러니까 워크플로우와 스탑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네스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가드레일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부분이고 요즘은 그래서 저 루프 엔지니어링 쪽에서 뭐 어버브 더 휴먼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언제 트리거를 걸고 스탑해 줄 건지가 되게 중요한 논의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렇게 되면 아마 저 루프 엔지니어링을 잘 설계해 놓으면 설계한 사람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총괄님? 저는 좀 요즘에 일할 때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작년에는 저 혼자 일했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한 80명의 에이전트와 같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80명을 관리한다는 게 또 쉽진 않아서 저는 요즘에 7단계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1번과 맨 끝에 있는 7번은 꼭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번과 7번은 제 역할이 절대 없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1번 목표를 정하고요. 목표를 정하면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그 형식에 맞게 어떤 팀을 구성할지에 대한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캐스팅 뭐 50개 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50명의 에이전트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캐스팅이라는 스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이전트 팀 빌더다라고 저 스스로 명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가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이 팀장, 오케스트레이터에게 업무를 주면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어떻게 보면 AI죠. AI가 제가 미리 잡아놓은 50명의 팀원들을 잘 선별을 합니다. 이 50명은 저희 비즈니스 리더분들이 일하시는 그 순서대로 제가 짰고요. 전략기획실부터 시작해서 뭐 마케팅, 디자인 또는 뭐 인사, 재무, 법무 이런 식의 개발을 제외한 비즈니스 리더분들이 충분히 같이 일할 만한 분들을 대상으로 50명의 팀을 짰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을 잘 선별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하네스의 역할입니다. 저는 뭐 완전한 AI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느슨하게 개발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지난주에 오프스5가 나왔잖아요. 오프스5는 이 스킬과 너무 잘 맞는다. 왜냐면 오프스5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하네스를 더 세게 주기보다는 느슨하게 주니까 이 구조를 너무 잘 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저의 또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업무를 쭉 수행하면 이제 리뷰를 할 거잖아요. 저는 또 리뷰를 전담하는 5명의 또 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칼라라고 5개의 칼라다라고 명명을 했고, 제가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블랙은 예를 들면 글 쓰는 사람이니까 펜의 색깔로 블랙을 했고요. 레드팀은 이제 비판하는 사람, 블루팀은 옹호해주는 사람, 가운데 있는 실버는 전문가라고 표현을 했고요. 골드는 돈이잖아요. 돈을 내시는 분들, 제가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보고서를 평가하시는 저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 고객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짜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페르소나라고 하죠. 에이전트 구조를 짜서 쭉 만들었고요.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일을 하는 어떤 상황이 한 35개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리서치 자료조사부터 타운홀을 할 때도 있고 산업시장 분석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미리 짜놓고 산업시장 분석을 제가 예로 들면 저는 이제 이걸 에이전트 구조를 짜서 제 상황에 맞게 이 프롬프트 구조를 쭉 짠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처럼 붙어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쓰려면 그냥 클로드나 챗GPT의 프로젝트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윤문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AI가 워낙 AI스러운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코리안이라는 또 스킬을 만들어서 휴머나이징 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검증하는 단계. 저는 또 팩트에 대한 또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워낙 또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뭐 라이너가 그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너의 API를 쓸 때도 있고요. 또는 클로드에 제가 토큰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검증하는 에이전트를 엄청나게 붙여서 모든 출처를 다 레이어를 검증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판단인데요. 판단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영역인데 조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25명의 저 나름의 어드바이저 그룹을 만들었어요. 철학자들, 뭐 전략가들, 의사결정, 뭐 기술, 투자 이런 관점으로 쭉 25명을 제가 정의를 했고요. 저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을 보면 뭐 쭉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판단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그룹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 계신 경영자분들께서 이 스킬을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사결정 레벨이 7단계로 발전을 계속 시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핑되는 어떤 사례들과 케이스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긴 한데 다른 거보단 소구될 수 있도록 기술쟁이들이 하는 약간 그 날것의 표현을 굉장히 소구력 있게 판단하셔서 짜시네요. 무엇보다 저 마크다운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것도 상당히 유저 프렌들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 패키지를 라이너에서 구현해서 서비스처럼 하나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미 사실 제가 저 구성을 라이너의 서비스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요. 라이너 스칼라라는 프로덕이 있는데요. 일종의 논문을 도와주는 역할인데 멀티 에이전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설을 수립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또 논문의 그 연구 흐름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단계에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줬던 게 그 리뷰하는 단계였는데요. 논문 쓰시는 분들은 피어 리뷰를 두려워하시잖아요. 5명의 학자들한테 피어 리뷰를 받으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멀티 페르소나잖아요. 그게 저한테 좀 영감을 줘서 어떻게 보면 라이너는 그거를 AI 네이티브 회사로서 이미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유저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서비스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리더분들한테 가져가려고 하니까 사실 리더분들이 논문 쓰지는 않으시니까 제가 그거를 말로 이렇게 쭉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괴리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리더분들께 어떻게 보면 라이너 서비스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개념을 한 거고요. 연결한 것 자체가 되게 어찌보면 저걸 워크플로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크플로우 정의가 상당히 흥미롭네요. 저걸 비즈니스 관점으로 끌어오셨네요. 저거는 그럼 외부에 공유를 하신 상황은 아니신 거죠? 어떤 깃허브에다가 퍼블릭하게 다 퍼블릭하게 해놓으셨어요. 골은 당연히 내부에 있는 스킬이고요. 저의 아이디 그리고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라는 스킬로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깃허브 주소를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깃허브를 연동을 시키신 거구나. 근데 이거 너무 다 공짜로 푸시면 너무 아까우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도 많은 분들한테 배워서 만든 거기도 하고요. 이제 AI를 잘 쓴다라는 거는 이런 7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 주신 에이전트 리더십이 뭐냐 또는 피플 리더십과 에이전트 리더십의 차이가 뭐냐를 저는 좀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플 리더십은 왜가 되게 중요한 동기부여의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에이전트 리더십은 목표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태스크 설계의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Y가 중요하고 what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이 리더십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보통 이제 인사의 6단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채용부터 교육, 발령, 평가, 승진, 보상 이게 일반적인 그 6단계인데요.
피플 리더십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입니다. 채용을 한번 하면 채용을 해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시킬까, 어떻게 조직을 배치시켜서 이분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줄까. 사실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저 중에 할 수 있는 건 평가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에이전트 리더십은 철저하게 채용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에이전트 채용해봤는데 잘 안 돌아가네? 그럼 사실 바로 없애고 또 다른 에이전트를 만들잖아요. 이 채용 관점이 정말로 다른 에이전트의 어떤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중심의 개발자 영역에서 저 에이전트 리더십이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비즈니스 리더들한테 저 에이전트 리더십도 이제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 휴먼 에이전트 팀을 풀어가는 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첨언드리면 이런 경험을 리더분들은 저 피플 리더십 관점에서 처음부터까지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AI를 되게 잘 쓸 수 있다. 왜냐면 AI를 쓴다는 건 챗봇이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에이전트를 쓴다는 건 똑같이 저 6단계를 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푸는 단어처럼 승진이라는 개념은 이 에이전트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성을 줄 거냐가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자율성을 주냐 마느냐 또는 어디까지 줄 거냐가 철저한 리더의 의사결정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에이전트를 많이 써보셔야 6단계 관점에서 에이전트를 평가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조직에 저 에이전트가 퍼질 수 있다. 4번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번이 어떻게 보면 우리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영역이라고 봐요. 저는 저 중에 저항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AX를 한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저항감부터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저항감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가장 큰데 의외로 많은 조직원들께서는 저 두려움을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리더께서 AX 해봐라고 했는데 저는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조직에서 약간 도태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저게 있어서 저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변화 관리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두려움이란 측면은 총괄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면 더 보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재정해 줄 거냐. 총괄님 보여주셨던 뭐 성장의 방향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 일을 효율화하는 것만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역할과 시간을 어디다 쓸지 소위 물꼬를 터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4번이라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고 시도한다라고 하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조직의 문화에 맞게 찾아가는 게 유일한 정답일 것 같다가 결론적인 얘기고요. 저희 회사는 해커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해커톤의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또 정해진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되게 답답함이 있는데 저도 느꼈는데 저희는 AI 회사니까 AI를 다 잘 쓸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우리 임원분들께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커톤 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막내 시키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는 X톤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규지큐티브 해커톤의 약자,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EXE를 따서 X톤을 하고 어떤 특정한 직급 또는 연차를 이렇게 묶어서 해커톤을 하고 발표 때는 CEO께서 과감하게 포상하시는데 그거를 전사로 생방송하자, 라이브로 생중계하자. 그러면 리더분들이 되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리더분들이 어떻게 보면 AI를 두려움 없이 쓰고 재미있게 쓰고 그걸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여드리면 조직 내 변화 관리가 사실 그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2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 트렌드 인덱스를 보면 프론티어 펌 MSA 표현으로는 선도하는 기업, 프론티어 펌의 차이나는 지점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 리더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냐에서 1번이 공개적으로 활용하고 이제 공유하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엑스톤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딱 꽂히고 너무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있구나라는 측면도 있고 내용적인 인사이트도 당연히 있지만 라이너가 사람을 영입을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혹시 그 총괄님 마지막으로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표현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지막에 이 슬라이드로 좀 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AI를 바라볼 때 개인의 관점에서 AI는 엄청나게 좋은 도구이자 동반자이다 또는 동료이다 라고 해서 저는 증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저의 역량을 증강시키는 정말 좋은 동반자고요. 도구로 바라보시기보다는 동반자로 바라봐야 된다. 하지만 그게 조직의 영역으로 오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AX인데 AX의 영역으로 보면 개인이 AI를 잘 쓴다고 해서 조직의 AX를 성공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성공하려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잘 증류시켜야 됩니다. 일종의 암묵지의 자산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저항감들이 존재합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로 잘 풀어내는 게 저는 조직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조직이 증류를 잘하려면
개인이 AI를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 조직의 AX를 잘 하려면 개인이 AI를 정말 잘 써야 된다. 마지막 단계가 되면 개인의 관점, 조직의 관점에서 AI는 증폭시켜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점점 더 에이전트 시대가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가 AI의 브랜드를 찾고 쇼핑하고 또 거래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열릴 텐데요. 그때 우리 브랜드가 AI 시대에 살아남고 있을 거냐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차별적 내러티브가 정말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대기업에 가서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가서 뭐 승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커리어 패스였다면 최근에 점점 그게 무너지고 있지만 저는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개개인이 어떠한 의미로 살아낼 것이냐라는 차별적 내러티브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증폭이라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잘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는데 특히 증폭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게 조직 관점에서 암묵지를 자선하는 너무 흥미로운 것 같고요. 증폭은 사실 저희 보실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우리 뭐 해야 되냐 라는 측면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2026년 스시테크에서 겐타로랑 가치도 교수가 토론했던 걸 보면 이제 소금 한 꼬집이란 표현이 차별적 내러티브에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